예, 기말고사를 앞두고 마지막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물자산 관련 강의를 진행하고요. 이어서 기말고사에 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물자산 지난 시간에 잠시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물자산의 정의를 보면 양, 그리고 조림지의 나무와 같이 살아있는 동식물입니다. 자, 살아있는 동식물이 다 생물자산이 되는 것은 아닌데, 자, 두 번째 조건을 보면 반드시 적극적인 농림업 활동을 수행해야만 생물자산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농림업 활동이라는 게 뭔가? 자, 회계 기준에서는 판매 목적 또는 수확물 또는 추가적인 생물자산으로의 전환 목적으로 생물자산의 생물적 변환과 수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활동이 바로 농림업 활동입니다. 그래서 농림업 활동을 수행해야만 생물자산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자, 저번 시간에 예를 들은 것처럼 에버랜드에서 관람용으로 키우는 동식물 같은 것들은 적극적인 농림업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죠. 따라서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이런 이야기 했었고요. 또 보안업체에서 영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감시견 같은 것들도 이것도 판매 목적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영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유형 자산으로 분류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또 적극적인 관리 활동을 하지 않는 원양업에서 채취하는 참치라든지 또는 천연님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농림업 활동을 통해서 조림한 조림지가 아닌 이런 천연님 같은 경우도 생물자산으로 분류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참치를 획득을 했다, 원양업을 해서 참치를 획득했다 하면 그 참치는 재고자산 정도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어서 수확물을 보겠습니다. 자, 생물자산. 자, 생물자산으로부터 수확한 생산물이에요. 자, 예를 들면 생물자산이 양, 조림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수확한 생산물이 양모, 양젓이 있을 수 있고요. 조림지에서 수확한 펄프, 이런 것들이 바로 수확물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생물자산과 수확물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주식회사 하림의 재무상태에 보면 생물자산이 나와 있죠. 자, 25995-735370이라는 금액인데요. 자, 요 생물자산을 주식회사 하림에서는 생산용 생물자산과 소비용 생물자산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교재를 보면 생산용 생물자산이 어떠한 자산인지 그리고 소비용 생물자산이 어떤 자산인지에 대한 상세한 주석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생물자산과 수확물의 인식 측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인식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는 측정이 수반되죠. 인식과 측정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인식을 하게 되면 반드시 금액을 측정해야 되니까요. 자,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생물자산과 수확물을 인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과거 사건의 결과로 자산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자산과 관련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자산의 공정 가치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는
공정 가치가 나와 있습니다. 다른 유형 자산의 경우에는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요 생물 자산과 수확물의 인식 측정에 있어서는 공정 가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나중에 이 생물 자산, 수확물을 우리가 인식할 때 순공정 가치로 측정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거기서 요 내용이 반복이 될 것입니다. 자, 생물자산, 그리고 생물자산으로부터 생산된 생산물인 수확물의 측정, 그리고 평가, 손익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자, 생물자산. 죄송합니다. 자, 생물자산. 자, 포도나무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면, 포도나무. 자, 수확물은 포도죠. 또는 포도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도즙 또는 포도주, 뭐 이런 것들이 생물적 변환을 거치게 되면 포도즙이나 포도주가 되겠죠. 자, 생물자산인 포도나무는 어떻게 측정하느냐? 최초의 인식 시점에 순공정 가치로 측정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매 보고 기간 말에 생물자산을 순공정 가치로 측정을 합니다. 자, 여기서 순공정 가치라는 것은 정의를 공정 가치에서 매각 부대 비용을 차감한 것이 바로 순공정 가치가 됩니다. 항상 순이라 그랬을 때는 뭔가를 차감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순공정 가치, 최초 인식 시점, 그리고 매 보고 기간 날마다 이 생물 자산이 성장해 있겠죠. 또는 재해를 입어서 병충해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럴 경우에 매 보고 기간 말마다 생물 자산을 순공정 가치로 측정해야 된다. 자, 최초 인식 시점의 순공적 가치로 인식하여 발생하는 평가, 손익 및 최초 인식 후 생물 자산의 순공정 가치 변동. 자, 회계 기말이 되면 생물 자산이 변환이 일어나니까요. 성장하거나 죽거나 뭐 병충해 때문에 죽기 때문에 이러한 생물 자산의 순공정 가치 변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측정해야 돼요. 이것은 평가 손익으로 인식하게 되는데, 이것은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PL로 인식한다. 자,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자, 나중에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수확물은 틀린 점이 수확 시점. 자,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딱 수확하는 그 시점에만 순공정 가치로 측정을 합니다. 자, 그 이후에는 요 수확된 포도, 요거는 재고 자산으로 분류를 하죠. 자, 최초 인식 시점에 순공정 가치로 인식하고 발생하는 평가 손익 역시 발생 기간의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면 생물자산과 수확물의 측정의 차이점은 뭐냐? 자, 생물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 그리고 매 보고 기간 말마다 순공정 가치로 측정한다. 요거고요. 수확물은 수확 시점에만 순공정 가치로 측정한다. 그리고 평가 손익은 둘 다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는데요. 생물자산의 경우에는 최초 인식 시점 그리고 매 보고 기간 말마다 이 순공정 가치의 변동을 평가 손익으로 인식하는데, 어찌됐든 생물자산도 단기 손익으로 수확물도 단기 손익으로 이 평가 손익을 인식한다라는 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가볼까요?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요 이론적인 부분이 더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생물자산. 자, 수확물이 아닙니다. 생물자산의 회계처리. 자, 포도나무라고 생각해 보세요. 생물자산 또는 양, 조림지 이런 것들이 전부 생물자산이에요. 자, 젖소라고 해봅시다. 젖소를 외부에서 취득하는 경우가 또 있고요. 또 어미 젖소가 새끼를 낳을 수 있어요. 어미 젖소가 새끼를 낳은 경우, 이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볼게요. 자, 외부에서 돈을 주고 샀으면 현금이죠. 현금이 대변에 감소가 되고요. 자, 차변의 생물자산, 젖소 이렇게 외부에서 취득한 경우 취득 금액으로 적게 됩니다. 자,
어미젖소가 새끼를 낳은 경우 있죠. 자, 낳은 경우 생물자산 젖소라고 하고 대변에 현금을 지급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물자산 평가 이익이라는 단기 손익으로 단기 이익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자, 젖소가 성장하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 매 보고 기간 말에 성장한 것을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겠죠. 자, 생물자산 젖소 성장했고요. 대변의 생물자산 평가 이익 PL로 인식한다라는 점.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물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 자, 여기서는 최초 인식 시점이 두 가지죠. 외부에서 취득한 경우와 어미젖소가 새끼를 낳은 경우. 여기 최초 인식 시점하고 매 보고 기간 말에 순공정 가치로 측정을 한다. 자, 여기서 순공정 가치 증가 또는 감소에 해당되는 평가 손익은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생물자산 평가 이익 또는 젖소가 죽었다. 그러면 생물자산 평가 손실 이렇게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자, 수확물 보겠습니다. 이제는 수확물. 자, 포도나무에서 수확한 생산물인 포도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또 젖소로부터 우유를 착유했다. 우유를 이제 따냈다는 거죠. 자, 수확물 다시 우유라고 하고요. 대변에는 수확물 평가이익.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확물은 수확 시점에 순공정 가치로 측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우유는 수확물인 우유는 최초 인식 시점에 이렇게 수확물로 딱 기록을 하면 이때부터는 재고자산이 됩니다. 자, 우유를 납품했을 때 수확물 우유 그리고 차변에 현금 이렇게 기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합니다. 생물자산 수확물 같이 나오는 문제죠. 자, 갑회사 양모 생산에서 그 양모로 의류를 가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양모를 생산해서 의류 가공 회사에 양모를 납품하는 회사죠. 원재료를 납품하는 회사예요. 자, 2000X1년 4월 초 양 100마리를 20만 원을 지급하고 취득했다. 자, 이게 순공정 가치라는 거죠. 하고 사육하기 시작했다. 자, 사육했으니까 적극적인 농림업 활동을 수행하는 거죠. 생물자산입니다. 2000X1년 11월 말에 양모 수확했다. 수확한 양모의 순공정 가치 15,000원.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수확물이죠. 자, 갑회사는 의류 가공회사에 수확한 양모를 15,000원. 수확하자마자 그 순공정 가치로 바로 납품을 하고 현금 수령했죠. 자, 2000X년 12월 말 현재 양 100마리의 순공정 가치는 19만 원으로 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줄어들었을까요? 양모의 그 수확물인 양털, 양의 그 수확물인 양모를 다 이제 수확을 했잖아요. 하고 나면 양을 다시 길러서 양모를 기르는 데는 많은 원가가 또 소요되니까 줄어드는 거죠. 순공정 가치가. 자, 물음 2000X년에 각 회사가 생물자산 및 수확물과 관련해서 할 회계 처리를 제시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제에서 한번 여러분 교재 359페이지를 펴놓으면 됩니다. 359페이지. 여러분 교재 359페이지 예제 3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월 1일이 어떤 날인가요? 양 100마리를 20만 원 주고 취득한 날이죠. 자, 그래서 차변에 생물자산 양 20만 원, 대변에 현금 20만 원이랍니다. 자, 요 20만 원이라는 요 금액은 바로 순공정 가치로 측정된 금액이죠. 자, 2000X년 11월 30일이 어떤 날입니까? 그 양으로부터 양모를 수확한 날이죠. 자, 수확물 양모 15,000원, 수확물 평가이익 단기이익으로 인식하고요. 수확물을 15,000원이라는 순공정 가치로 측정한다 그랬죠. 자, 수확하자마자 바로 이 양모를 납품했습니다. 자, 의류 가공 회사에 납품했습니다. 수확물 양모 대변으로 가고요. 차변에 현금. 자, 측정 자체를 수확물을 순공정 가치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납품할 때도 이
매출로 인한 매출 총이익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지 않는 거죠. 이미 수확물 평가 이익에 이게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자, 12월 31일 자, 회계 기말이 됐습니다. 취득했을 때 20만 원이었던 순공정 가치 양 100마리의 순공정 가치가 2000X 1년 12월 말에는 이 100마리의 순공정 가치가 19만 원으로 만 원이 줄었습니다. 자, 대변의 생물자산량 만 원이 줄고요. 차변의 생물자산 평가 손실로 기록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단기 손실이죠. 생물자산 평가 이 생물자산 평가 손실 둘 다 단기 손실로 인식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물자산 부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시험 범위까지의 모든 진도가 다 나갔네요. 자, 우리 시험 범위 챕터 4장부터 해서 챕터 8장 방금 배운 데까지가 시험 범위가 되겠고요. 자, 조금 이어서 요 내용을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험과 관련된 내용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4장 교재를 한번 펴보시면 되겠습니다. 4장. 자, 4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4장이 바로 상품 매매 기업이죠. 자, 4장. 자, 시험 관련입니다. 4장. 상품 매매 기업, 매매 기업의 회계 처리죠. 회계 순환 과정입니다. 자, 4장, 5장, 6장, 7장, 8장인데요.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오는 예제 반드시 다 한번 풀어보시고요. 또 뒤에 보면 연습 문제 나오는데요. 자, 연습 문제 중에서도 객관식 문제까지는 반드시 좀 풀어달라.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주관식 문제는 까지는 여러분에게 이제 요구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 정도는 기본적으로 풀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장의 요지는 뭡니까? 바로 상품 매매 기업의 독특한 회계 처리죠. 자, 계속 기록법하고 실지재고조사법. 자, 요 차이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4장에서는 계속 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 요거 잘 이해해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상품 매매 거래를 기록할 때 순액법이 아닌 총액법으로 왜 기록해야 되는지, 자, 요거 이유를 알아야 돼요. 자, 요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자, 세 번째는 재고자산의 원가 있잖아요. 기초 재고자산과 그다음에 단기 매입 재고자산이 있죠. 자, 요 두 개를 더하면 판매 가능한 재고자산이 된다 그랬는데 요게 배분이 되죠. 기말 재고자산과 매출원가에 배분되는 방법이 두 가지죠. 자, 계속 기록법에서 배분되는 방법하고 실사법에서 배분되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 순서가 다르다는 거죠. 자, 계속 기록법에서는 매출원가가 먼저 배분이 되고 그 다음에 기말 상품 재고액이 계산되어 나오는 거고요. 반대로 실사법은 어떻습니까? 실사법은 기말의 실사를 먼저 해서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확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 사후적으로 매출원가가 계산되는 이런 순서를 갖고 있다라는 점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실지재고조사법의 시산표 있죠. 실지재고조사법의 시산표, 수정 전 시산표와 수정 후 시산표가 수정 붕괴 이후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장 내용 일단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4장 내용. 자, 그러면 5장 내용 넘어가 볼게요. 재무제표의 표시죠.
5장. 자, 재무제표의 표시. 재무제표의 표시인데요. 자, 회계원리 수준에서는 재무상태표하고 포괄손익계산서 요 두 가지 재무제표 가장 중요하니까요. 요 두 가지 재무제표의 표시에 대해서만 우리가 다룰 거요. 자, 여기에 대해서만 시험이 나옵니다. 자, 재무제표 표시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재무제표 요소 있죠. 5가지 요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자, 요거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이 먼저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재무제표의 요소에 대한 내용. 자, 그럼 두 번째는 재무상태표의 의의와 재무상태표의 어떤 표시 방법이 있어요. 유동, 비유동, 구분 방법. 뭐 자산 부채를 어떤 식으로 총액으로 표시하느냐. 이런 방법들이 표시가 되고 있고요. 또 포괄손익계산서도 표시하는 방법이 단일의 보고 방법이 있고요. 또 별도 보고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단계 표시 방법이 있고요. 또 비용을 표시하는 방법이 성격별 분류가 있고 기능별 분류. 자, 여기에 대한 구분을 여러분이 할 줄 알면 되는 정도의 문제를 내겠습니다. 자, 5장 객관식 문제 당연히 여러분 또 풀어보셔야 되고요. 자, 6장 시험 문제. 자, 재고자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재고자산. 자, 재고자산. 자, 재고자산을 보면 재고자산의 정의를 여러분 일단 알아야 되죠. 재고자산,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생물자산이 있는데 이런 자산들의 정의를 정확하게 일단 다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어떻게 측정하느냐. 또 취득원가에 조정되는 항목들이 있죠. 매입 애누리라든지 매입 환출, 매입 할인. 이건 아주 단골 시험 메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요거를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재고자산에 있어서는 역시 계속기록법과 실사법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자, 계속기록법과 실사법에서의 재고자산 감모 수량이 줄었을 때 두 가지 장부 기록 방법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거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원가 결정 방법, 단위 원가 결정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개별법, 선입선출법, 부입선출법, 가중평균법. 자, 이런 내용들의 특징과 차이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단위 원가 결정 방법의 차이점이 있죠. 그 차이점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저가법 적용하는 경우에 평가 손실, 그리고 수량 감소를 파악하는 감모 손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객관식 문제 다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장. 7장이 바로 유형자산이죠. 자, 7장 유형자산. 자, 유형자산의 정의 당연히 알아봐야 되겠죠. 유형자산이 어떤 자산인가. 자, 7장 유형자산. 자, 그리고 유형자산은 취득원가 결정 문제가 중요하죠. 자, 취득원가 결정 문제. 자, 여러 가지 취득 유형이 다르죠. 일괄 취득도 있고요. 자가 건설도 있고요. 이런 취득 형태에 따라서 취득원가 달라집니다. 자, 취득뿐만 아니라 유형자산은 장기간 영업 활동에 사용하기 때문에 뭐가 또 있죠? 후속원가가 있죠. 유형자산을 후속적으로 이게 사용하려면 교체를 하든지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수리를 하든지 이런 후속 원가가 발생하는데 이 후속 원가를 자산으로 처리를 할 건지 아니면 단기 비용으로 처리할 건지에 대한 회계 처리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유형자산은 장기간 영업 활동에 사용하기 때문에 뭐가 발생하죠? 감가상각이 일어나죠. 자, 감가상각이 갖는 의의가 뭐냐? 또 감가상각을 하려면 세 가지 기본 요소가 있었죠.
자, 세 가지 기본 요소를 알아야 감가상각할 수 있다. 자, 첫 번째 요소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었죠. 취득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차감한 감가상각 대상 금액. 자, 그다음에 내용 연수라는 게 있었죠. 그리고 감가상각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이 가지 세 가지 감가상각 기본 요소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감가상각을 하게 되는데 언제부터 하게 되느냐? 감가상각을 시작하는 때, 그리고 감가상각을 종료하는 때. 자, 그것도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감가상각 방법. 자, 정액법이 있고요. 자, 체감잔액법이 있죠. 체감잔액법. 자, 체감잔액법, 정률법, 이중체감법이 있고요. 자, 요거와 같이 이 체감상각법에 속하는 연수학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 체감상각법을 구성하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도 또 둘로 나누어지죠. 자, 연수학계법하고 이중체감법 그리고 정률법이 체감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량 비례법이라는 방법이 있었죠. 자, 여기에 대한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9번을 보면요. 후속원가가 있습니다. 자, 후속원가 아까 이야기했죠. 유형자산의 경우 장기간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때문에 고장난 채로 그냥 사용하지 않죠. 반드시 수리해서 오랜 기간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 후속 원가가 발생했을 경우에 장부 금액이 변동하죠. 자, 그럴 경우에 감가상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 그것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를 인식해서 회계 처리하는 방법.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기 온다 그랬죠. 바로 기계를 줄여주지 않는다. 바로 유형자산을 줄여주는 방법을 쓰지 않는다. 자, 그 이유도 여러분이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제거는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유형자산의 재평가입니다. 자,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유형자산을 원가 모형 또는 재평가 모형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공정가치 모형을 선택했을 경우에 공정가치 변동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자, 재평가 잉여금 또는 재평가 손실 이렇게 인식하게 된다. 자, 재평가 잉여금은 기타 포괄 손익이고요. 재평가 손실은 단기 손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관한 회계 처리. 자, 토지 부분 재평가. 요 문제만 내겠다는 거죠. 건물과 같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의 재평가는 중급 회계에서 살펴보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마지막 오늘 배운 투자부동산입니다. 8장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알아야 됩니다. 자, 투자부동산과 유형자산과 재고자산 요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같은 토지라도 임대 목적 그리고 시세 차익 목적으로 보유하는 토지다. 자, 그럼 요거는 투자부동산이고요. 자, 그 토지를 가지고 공장을 지었다. 아니면 본사 건물을 지었다. 요거는 영업활동에 이용하는 거니까 유형자산이고요. 토지를 단기간 사고 파고 한다. 요건 재고자산이죠. 같은 토지라도 용도, 목적에 따라서 분류가 달라진다. 왜 분류를 달리합니까? 그 이유는 정보 이용자들이 의사결정하는데 이렇게 다르게 분류를 하면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냥 토지라고 보고하는 것보다는 토지를 유형자산에 속하는 토지다. 또는 투자부동산에 속하는 토지다. 재고자산에 속하는 토지다. 이렇게 분류해주면 정보 이용자들이 의사결정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죠. 자, 투자부동산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투자부동산 역시 취득 원가 문제가 있고요. 자, 여기서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은 원가 모형하고 공정가치 모형 중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공정가치 모형을 선택했을 때의 특징 아까 얘기했죠.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감가상각 대상 자산 건물이라도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투자부동산 평가 이익 또는 평가 손실을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는 점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예제 1과 예제 2에 나오듯이 투자 부동산의 원가 모형 그리고 공정가치 모형 당연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특히 시험에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유형 자산의 재평가 모형. 이것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거예요. 요거랑 투자 부동산의 공정가치 모형 요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차이점이 뭔지 회계 처리가 달라지죠. 자, 그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생물자산 마지막에 살펴본 거죠. 생물자산의 정의, 수확물의 정의 알아야 되고요. 요거 생물자산과 수확물을 어떻게 인식하고 측정하는가, 자, 평가손익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요거 달랐죠. 그래서 예제 문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 범위가 5개 장입니다. 5개 장. 자, 기말고사의 반영 비율이 중간고사보다는 훨씬 높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공지사항을 살펴보시고요. 시험 시간도 중간고사보다는 좀 길을 겁니다. 그래서 60분 내지는 7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요. 시험 시작 시간 공지 내용은 여러분 공지사항 사이버대학 공지사항에 제가 또 세밀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시험 공정성 때문에 그 학교 당국과 또 교육부에서 많은 이제 그 감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컴퓨터로 문제를 풀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저번에도 그런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반드시 자필로 시험을 치러야 되고요. 그리고 자필임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기록을 남겨서 본인의 시험이 본인이 반드시 치렀다라는 그 입증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한 일주일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즐거운 방학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